알고 보면 더 재미있는 꾸러기 수비대. 이 TMI는 이 영상을 보고 오시면 더 재미있고 이해가 빠릅니다. 야애니 니세코이, 사무라이 라이온, 마법소녀 마도카 마기카 등으로 유명한 애니메이션 제작회사 샤프트에서 제작한 첫 오리지널 애니메이션입니다. 소년기사 라무, 천지무용, 던전앤파이터, 역전의 바퀴, 기동전사 건담, 철혈의 오펀스 등으로 유명한 세키지마 마요리가 각본을 맡아 깔끔한 복선 회수를 비롯해 제법 훌륭한 작품성으로 평가받았죠. 또한 시간을 달리는 소녀, 늑대아이 등으로 유명한 애니메이션 감독 호소다 마모루도 본작의 몇몇 에피소드를 통해 콘티에 참여하였는데요. 그 회차는 27화, 33화, 37화로 그 유명세답게 완성도가 높은 걸로 유명하죠. 1995년 NHK BS2라는 위성방송으로 첫 방영이 되었고, 이후 1999년 TV도쿄 계열의 방송국들, 2001년 애니메이션 전문 채널인 ATX에서 재방송이 된 다음 단 한 차례도 재송출된 적이 없습니다. 제작에 참여한 두 회사 간의 재판이 발발했기 때문인데, 그 결과 아무도 저작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죠. 첫 방영을 NHK에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NHK조차 아무런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LD, DVD, 블루레이 등의 2차 매체 발매 역시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이와 별개로 VHS 비디오의 경우 방영 중 이미 일본 콜롬비아에 의해 발매할 수 없게 되었죠. 방영 당시에도 그다지 인기를 얻지 못했고, 불법으로 보는 것 외에는 다시 볼 방법이 없다 보니 일본 내에서 이 작품을 아는 사람은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정식 방영되지 않았던 서양에서도 이 작품은 알려져 있지 않죠. 영상 매체로는 발매되지 못했지만 테레비군이라는 잡지를 통해 1995년 5월부터 1996년 2월까지 만화로는 연재된 적이 있습니다. 물론 현재는 스캔본조차 남아있지 않죠. 또한 2020년 스마트폰 게임 크루세이더 퀘스트와 콜라보를 진행한 적이 있는데, 똘기, 미미, 드라고, 헤라 등을 비롯한 캐릭터들이 등장하고, 이 캐릭터들을 중심으로 한 특별 던전까지 기간 한정으로 개방되었죠. 저작권 문제는 어떻게 해결한 건지 좀 궁금하긴 하네요. 한국에서는 1996년 KBS를 통해 첫 방영이 되었으며 엄청난 인기를 끌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대만, 홍콩을 통해서도 방영이 되었으며, 특히 필리핀에서는 따갈로어 더빙을 통해 방영되어 한국과 마찬가지로 큰 인기를 끌었지만, 이제는 4분 정도의 클립을 제외하면 전부 소실되어 로스트 미디어가 되었다고 하네요. 다들 아시다시피 한국에서도 풀 더빙 방송이 되었고, 심지어 비디오도 발매되었으며, 2000년대 재능TV에서 재방영도 되었지만 결국 29화 프랑켄슈타인 에피소드는 소실되어 로스트 미디어가 되었습니다. 대여전 비디오판에서 이 에피소드가 누락된 게 그 원인이었죠. 15화도 오랜 기간 마찬가지였지만 2024년에 한 유저가 소장 중이던 파일을 공개했다고 하네요. 대중문화 개방이 이루어지기 전에 90년대에는 강한 외색을 띠는 작품들은 방영될 수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일본 전래동화 원작의 에피소드이면서 복장까지 외색이 강했던 모모타로 에피소드와 카구야 공주 에피소드, 배경이 에도시대로 바뀐 알라딘 에피소드는 방영되지 않았죠. 그 외에도 어린이들에게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자잘한 장면들이 편집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이 바니걸 새초미 장면이 있겠네요. 아니, 한국 어린이들도 이 좋은 걸 다들 알았어야 했는데, 온갖 중복 캐스팅이 난무하던 시절임에도 불구하고 12지 모두의 성우가 다른 게 특징입니다. 심지어 일본조차 떵이 강다리가 중복이 되었는데 말이죠. 다만 그 외의 캐릭터들은 해당 에피소드에서 별 활약이 없는 배역의 성우들이 중복하여 맡았습니다. 또한 4천왕 1호와 호치, 2호와 세초미, 3호와 떵이, 4호와 미미, 헤라와 키키의 성우와 동일한데 워낙 연기를 잘하셔서 같은 성우라고 느끼기 힘들죠. 우리 동년배 중에 이 주제가 모르는 양반 있나요? 덕분에 12간지 역시 못 외우는 꼬마가 없었을 정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영 노래방에서 이 가사를 이렇게 적어놓은 시절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가사 집어넣는 양반에게는 이렇게 들렸던 걸까요? 꾸러기 수비대는 동화나라에 1박 2일 동안 머무를 수 있으며, 그 시간 안에 이야기를 진행시키거나 블랙 전사를 찾아내 소멸해서 동화나라를 원래대로 되돌리는 게 목적입니다. 다만 작중 언급에 따르면 원본대로 이야기를 진행하여 마무리해도 동화나라를 되돌릴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진행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긴 블랙 전사는 때려잡는 게 제맛이니까요. 동화나라는 기본적으로 옛날 이야기나 민간 설화 등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모비딕이나 프랑켄슈타인 같은 소설도 존재합니다. 또한 최종화를 보시면 꾸러기 수비대의 이야기를 통해 새로운 동화나라가 만들어지는데요. 26화 요롱이의 대사에 따르면 문예 대회에 입상하면 새로운 동화나라가 만들어지며, 이솝이나 그림 형제 같은 작가들 역시 이런 대회의 입상자라고 하네요. 한국판에서는 대장이라고 불리는 똘기지만 일본 원판에서는 그냥 이름으로 불리고 스스로도 멤버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더빙할 때 입모양을 맞추기 위해 글자 수를 동일하게 하기 위함인데요. 바코마루, 똘기 대장, 아시겠죠? 뭐 그래도 실질적으로 리더 역할을 하는 건 변함이 없지만요. 그 덕인지 혼자 요지경과 라이트 사벨, 이렇게 두 개의 장비를 사용하는데요. 이중 라이트 사벨의 경우 한국에선 이야기가 편집되어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다고 아시는 분들이 많지만 사실 2화에서 얻게 됩니다.
여러모로 소외받은 캐릭터가 있습니다. 바로 떵이죠. 출격 횟수도 9회로 가장 적고 특히 유지경으로 호출된 에피소드가 모모타로와 카구야 공주뿐인데 애석하게도 둘 다 외생 문제로 국내에선 방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위안이 되는 건 몽치의 경우 원판에서조차 단 한 번도 호출된 적이 없다는 것 정도일까요? 세초미는 당근 모양의 요술봉을 통해 마법소녀로 변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관만 바뀌는지라 시청자들의 눈을 즐겁게 하는 것 외에는 별 도움이 안 되긴 합니다만 재미있게도 헨젤과 그레텔 에피소드를 보시면 다른 멤버들의 복장을 바꿔줄 수도 있죠. 어쨌거나 이 모습을 통해 엄청난 인기를 끌었는데 그 인기에 걸맞게 피규어도 발매된 적이 있습니다. 뭘 기대하신 거죠? 원작에선 똘기와 세초미, 호치와 키키 그리고 쿠키의 러브라인이 상당히 강조되고 있습니다만 숨겨진 러브라인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드라고와 오로라 공주죠. 물론 이쪽은 드라고 혼자 짝사랑하는 쪽이긴 한데요. 12화 꾸러기 수비대가 동화나라로 출격해 있는 상황에서 오로라 성에 SOS가 오자 가장 먼저 오로라 성으로 돌아가자고 남은 멤버들을 설득한 인물이 바로 드라고죠. 강다리와 더불어 중요한 보조 전투 멤버이자 청춘 무새인 마초. 이름과는 다르게 나름 요리에 소질이 있는데요. 하필이면 백설공주 에피소드가 끝난 직후에 청춘 애플파이와 청춘 애플티 같은 걸 내놓아서 멤버들 사이의 평가는 썩 좋지 못했습니다. 미미는 화장품 컴팩트를 도구로 사용하는데요. 당연하게도 단순한 컴팩트가 아닙니다. 탐색과 통신 기능을 통해 블랙전사 추적을 하는 건 물론 백설공주 에피소드에서는 운세를 점치기도 하고 서유기 에피소드에서는 금속 탐지기로 쓰기도 합니다. 이런 초고 성능 도구를 사용하는 것에 걸맞게 부잣집 아가씨라는 설정인데요. 의리의리한 저택에 살고 있는 건 물론 일본 언판에서는 전형적인 부잣집 아가씨 말투를 쓰죠. 변원지간이라는 말에 걸맞게 강다리와 매번 맞붙는 몽치, 원숭이인 만큼 꾀가 많다는 설정을 가지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 꾀를 적보다는 같은 편에게 주로 쓴 탓에 멤버들의 원성을 산 적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하나 꼽자면 몽치는 음성 변조 마이크를 도구로 사용하는데 28화에서 이를 이용해 오로라 공주의 음성을 따라하며 멤버들을 골탕 먹인 경우도 있죠. 키키의 경우 변신하면 전투력도 제법 상승합니다. 물론 여자 캐릭터는 한계가 있어 요롱이와 몽치 정도를 제외하면 키키보다 약한 남자 캐릭터는 없지만요. 한국 한정으로 찡찡이와 남매라는 충격적인 설정이 붙었는데 14화에서 모자 연기를 하기도 했고 33화에선 자고 있던 찡찡이를 끌고 나온 장면이 있어 이를 반영한 게 아닐까 싶네요. 꾸러기 수비대의 최종 병기인 찡찡이 울음포 광선. 다만 이는 모든 대상에게 먹히는 게 아니라서 별다른 데미지를 주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사천왕 3호인 로우란에게는 오히려 역광광 된 적도 있습니다. 90년대답게 본작의 모든 인물들은 창씨 개명을 당했습니다. 디저트에서 이름을 따온 여자 캐릭터들은 물론 심지어 사천왕들은 죄수도 아닌데 전부 이름 대신 번호를 부여받았죠. 원본 이름을 보면 그럴만하긴 한데요. 특히 강다리의 경우 완전히 일본 이름이라 이름을 바꿀 수밖에 없었죠. 이 이름은 전국시대에 유명했던 일본의 거모 사사키 코지로의 이름을 살짝 비튼 건데요. 때문에 일본 원판으로 보시면 전형적인 사무라이식 어법을 쓰죠. 이름의 포치로 해서 포치는 일본에서 강아지 이름으로 많이 쓰는 단어인데요. 대충 한국어로 누렁이, 바둑이 같은 이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바트로스는 기본적으로 자동 조종이지만 비상시에는 멤버들이 직접 조종할 수 있습니다. 역시나 대장답게 똘기가 메인 파일럿인데 이 경우 자신보다 훨씬 강한 블랙 알바트로스를 쓰러뜨릴 수 있을 정도로 평소보다 강한 모습을 보여주죠. 보통은 만 하고 전투에는 참전하지 않는데 확실하진 않지만 애초부터 전투용으로 설계된 것이 아니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물론 한번 강화가 된 이후로는 어느 정도 전투가 가능하게 되긴 했지만요. 알바트로스는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통해 멤버들을 선별하여 동화나라로 출격시키는 편이지만 그냥 내키는 대로 할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금도끼 은도끼 에피소드가 그렇죠. 갑자기 멤버 전원이 출격 멤버가 된 탓에 대원들이 바짝 긴장했는데 그 뒤에 알고 보니 장난삼아 그랬다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또한 스스로의 한계나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멤버를 선별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고양이 공포증을 극복하지 못한 똘기를 장화시는 고양이 에피소드에 던져놓은 것이라거나 원숭이와 개의 싸움에서 몽치와 강다리를 내보낸 것 등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알바트로스는 단순한 컴퓨터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 후반부에 나오는 어둠의 원더랜드, 그 최종 보스인 대마왕 마라는 일부 시청자들 사이에서 1기 원더랜드의 오로라 공주 혹은 코로나라는 설이 돌고 있습니다. 이야기의 흐름상으로도 어느 정도 납득이 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당시 마라는 현 오로라 공주와는 달리 관대하고 자비로워서 쿠키를 꼬드긴 것처럼 주민 한 명 한 명에게 개인적인 특혜를 주었고 이로 인해 1기 원더랜드가 붕괴된 게 아니냐는 겁니다. 이 가설에 따르면 현 오로라 공주가 원리 원칙주의자가 된 점도 납득이 되죠. 지금까지 꾸러기 수비대 TMI였습니다. See you soon!